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학기 때부터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개념 진도를 나가게 될 텐데요. 교과서 문제 풀이가 함께 이루어지니까 교과서를 꼭 옆에 놔두시고 펼쳐 놓으시고 영상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끊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으세요. 길지 않으니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루게 될 개념은 집합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뜻, 집합의 표현,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의 개념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집합의 뜻입니다. 집합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어요. 수학과 상관없는 일상생활에서요. 예를 들어서 1학년 3반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집합하시오. 방과 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강당으로 집합하시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집합이라는 용어가 종종 사용이 돼요. 자, 일상생활에서 집합이라는 용어는 모이다, 모임, 이런 뜻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사용되는 집합의 뜻과도 연결이 됩니다. 수학에서 사용되는 집합도 모임을 뜻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집합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 수학에서 사용되는 집합은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상을 분명하게 정한다라는 건 이 대상들을 정하는 기준이나 조건들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기준 또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쌤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들이 집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판단하면서 들어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이런 거, 서강고등학교에서 글씨가 매우 안 이쁘죠.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자, 이게 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집합 수학적으로 사용되는 집합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 근데 서강고등학교에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쌤 입장에서는 160cm만 넘어도 키가 큰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친구의 입장에서는 170은 넘어야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듯 키가 크다에 대한 기준이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없는 거야. 따라서 이런 집합의 경우는 수학적으로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수학적으로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얘는 무엇이 있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봤을 때도 분명하게 정해줘야 되고요. 다른 친구가 봤을 때도 똑같은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줘야 돼. 그렇게 될 수 있는 예로는 서강고등학교에서 안경을 쓴 학생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분명하게 대상을 정할 수가 있겠죠. 누가 봐도. 따라서 집합에서 중요한 건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집합인 것과 집합이 아닌 것을 구분하고 그 이유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이야. 자, 여기에서 기준은 아름다운 꽃이래요. 근데 이 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지느냐, 정해지지 않느냐, 이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집합일까요? 아니겠죠. 왜냐면 쌤 입장에서는 장미가 아름다워. 근데 너네들의 입장에서는 장미가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죠. 이렇게 사람마다 아름답다의 기준이 달라요. 따라서 1번은 집합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집합일까요? 얘는 집합이겠죠. 왜냐하면 5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건 누가 봐도 정해져 있어. 똑같이 1, 2, 3, 4 이렇게. 내가 봐도 1, 2, 3, 4고요. 다른 친구가 봐도 1, 2, 3, 4야. 얘는 명확해. 명확한 기준이야. 따라서 2번은 집합이 되겠죠.
자, 3번, 4번 주의하셔야 돼요. 헷갈려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먼저 3번은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큰 학생의 모임이래. 아까 쌤이 앞에서 든 예에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은 집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키가 큰 학생의 모임이 있네. 그럼 얘는 집합이 아닐까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가장이야. 가장이 포인트예요. 키가 가장 큰 학생의 모임이에요. 우리 반에 학생들의 키를 수치화해서 표현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학생, 그 학생이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3번은 집합이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4번은 집합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에도 가장이 있는데 왜 집합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귀여운 학생이라는 걸 수치화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귀여운 학생이라는 게 내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친구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것과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따라서 4번은 집합이 되지 않겠죠. 3번과 4번 주의하셔야 돼요. 가장이 포인트이긴 하지만 3번은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하지만 4번은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4개의 예시 중에서 집합에 해당하는 거는 2번, 3번 두 가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집합의 뜻에서 이번엔 원소라는 개념을 다룰 거예요. 자, 원소라는 건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봤던 예시에서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을 가지고 예를 들어본다면, 자,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 모임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는 1, 2, 3,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1, 2, 3, 4는 각각 이 모임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원소에 대한 기호를 다루도록 할 텐데요.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 여기서 약속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합에 대한 기호는 대문자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고요. 원소는 소문자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요. 이거는 일종의 약속이랄까요?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A가 집합 A의 원소라는 소리를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삼지창 기호를 사용을 해요.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나중에 비슷한 기호를 또 하나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잘 학습을 하셔야 돼요. 원소의 포함 관계에 대한 기호는 삼지창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벌어지는 부분, 열려있는 부분은 집합 기호 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소문자 A가 집합 A에 포함된다.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원소가 왼쪽에 집합이 오른쪽에 오도록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B가 A에 포함되지 않는다를 표현하는 기호는 B가 A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짝대기 하나를 그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교과서 문제니까 교과서에 직접 풀어보면서 푼 다음에 답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쌤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잠깐 일시 정지했다가 문제를 먼저 푸시고 재생하세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그 집합의 원소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먼저 1번 12의 약수의 모임 집합이 될까요? 자, 아까 했던 내용 기억하셔야 돼요. 집합이라는 건 어떤 기준 또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어. 자, 12의 약수의 모임. 여기에서 기준은 12의 약수야. 12의 약수 누가 봐도 분명하게 정해지죠. 1, 2, 3, 4, 6,
12. 이 원소들의 모임이래. 누가 봐도 명확하죠. 따라서 1번은 집합이 되고요. 그 집합의 원소는 이렇게 6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루트 2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이래요. 루트 2에 가깝다. 자, 루트 2는 1.414 이런 수야. 근데 여기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가깝다라는 기준이 명확할까요? 내가 봤을 때는 1.3이 가까운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1.3이 가깝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가깝다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2번은 분명하게 대상을 정할 수 없죠. 따라서 집합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2차 방정식의 해의 모임이래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풀리고 해는 1과 2, 즉 1, 2가 되겠죠. 그러면 누가 봐도 명확하니까 얘는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원소는 1, 2가 되겠죠. 자, 문제 2번입니다.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라고 할 때 다음 네모 안에 적절한 기호를 써 넣으라고 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 체계를 조금 아셔야 돼요. 우리 1학기 때 잠깐 정리했었는데 자연수가 1학기 때 정리했던 방식으로 해보면 우리의 수 체계에는 가장 큰 범위로 복소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복소수 안에 실수와 허수가 있었고 실수 안에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정리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를 조금 숙지하고 계셔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자연수 2는 유리수에 포함되죠. 유리수 마이너스 3분의 1 유리수에 당연히 포함되죠. 루트 10은 무리수이기 때문에 유리수에 포함되지 않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집합의 표현이에요.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소나열법은 말 그대로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괄호 안에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집합 기호 기억해 주세요. 집합 기호는 이 중괄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원소 나열법은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괄호 안에 나열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이렇게 괄호 안에 나열해 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원소 나열법.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조건제시법이에요. 조건제시법은 집합에 포함된 원소들의 공통된 성질을 제시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거야. 어떤 집합이 있어요. 자, 이 집합은 1, 3, 9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그럼 이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는 원소 나열법이고요. 우리는 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근데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집합에 포함된 원소들의 공통된 성질을 제시하는 거래. 자, 1, 3, 9의 공통된 성질 뭘까요? 자, 1, 3, 9의 공통된 성질은요. 9의 약수라는 성질이죠. 따라서 원소나열법으로 표현된 걸 조건제시법으로 바꾸어 준다면 공통된 성질인 9의 약수 이렇게 써주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표현을 더 해줘야 돼. 이렇게. 자, 이거를 해석해보자면 이거예요. 집합 A는 X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X는 어떤 수냐면 9의 약수예요. 따라서 집합 A는 9의 약수인 1, 3, 9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X라는 문자를 사용했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본인 마음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셔도 무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쓰이게 된 문자와 이쪽에 쓰이는 문자랑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과 원소를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집합 A는 139라고 표현을 했죠.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교과서 문제 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집합에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래요. 자, 1번 방금 했던 거죠. 139 공통된 성질은 9의 약수. 지금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져 있으니까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 집합은 X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X는 어떤 수냐? 9의 약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조건제시법이 되겠죠. 자, 2번 5, 10, 15 얘는 좀 공통된 성질이 눈에 확 보이죠. 자, 얘는 A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A는 어떤 수냐? 5의 배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번에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져 있는 걸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자, 이 집합은 X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근데 X는 어떤 수냐면 X제곱 빼기 1은 0이다를 만족하는 수예요. 그 말은 즉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X제곱 빼기 1은 0.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 집합도 X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근데 이 X는 어떤 수냐면 1 이상 100 이하의 홀수래요. 그러면 1, 3, 5, 7, 99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에는 점점점이라고 표현을 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집합을 쓰실 때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써주셔도 되고요.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고 썼지만 1,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돼요. 즉 순서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원소의 순서는. 자, 이어서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집합을 이번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래. 아까 배웠죠?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때는 반점은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원소들을 구분할 수 있게 조금 띄엄띄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야 돼. 이게 바로 되는 친구들은 바로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먼저 원소나열법으로 바꾼 다음에 해주셔도 돼요. 자, 원소나열법으로 써주면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은 0이다. 얘의 해를 먼저 구해줘야 돼.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고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주면 2와 3 이렇게 되겠죠.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주면 여기에 아마 A나 뭐가 있죠. 문자가 쌤이 실수했네요.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크게는 세 가지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근데 이 단어에서 바로 뜻이 유추가 되죠. 유한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 자,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소문자 N과 괄호 그리고 대문자 A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이 소문자 A는 넘버의 첫 글자에서 따왔어요. 개수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넘버의 첫 글자 N을 따와서
NA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다루었던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1, 2, 3, 4를 원소로 가졌죠. 그럼 이때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4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니까 유한집합에 속하겠죠. 자, 그 다음에 무한집합입니다.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 예를 들어서 실수, 유리수, 자연수, 복소수 이런 친구들.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죠. 개수를 셀 수가 없죠. 이런 집합들을 무한집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공집합이 있습니다.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기호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에요. 왜냐하면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죠. 원소의 개수가 0인 집합이니까 유한집합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할게요. 문제 5번입니다. NA를 구하래. 자, 1번은 1, 2, 4 눈에 바로 보이죠. 따라서 NA는 3. 자, 2번 2, 4, 6, 8, 100까지. 이 원소들의 공통점은요. 2의 배수라는 거죠. 100 이하의 2의 배수. 그 말은 즉 짝수라는 소리죠. 자, 100 이하의 짝수의 개수는 100 나누기 2 해주시면 50개 이렇게 나오죠. 자, 3번. 이번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x는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를 만족하는 실수래. 근데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거를 만족하는 x는요. i랑 마이너스 i죠. 근데 얘네들은 실수가 아니죠. 따라서 a는 공집합이죠. 그 말은 즉 A의 원소의 개수는 0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4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x. 그러면 방정식 풀어주면 x는 1. 중근이기 때문에 A의 원소가 2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집합에서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쓰라고 했죠.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 이때의 원소의 개수는 1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개념 정리하시고요. 문제풀이도 하십시오.